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장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막연히 비싼 가격에 무조건 뭘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너무 좋고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이유는 지금 보러 다니기 좋고 깎기 좋고 명확한 금액을 이해하러 다니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많이 보게 되는 지표가 시장 심리 지표랑 수급 지수 그리고 수급 물량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봐 드릴게요. 이거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 막 가공된 거 많이 보시기보다 그냥 KB부동산 들어가셔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추이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부터 보시면 과거를 복귀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최근 5년 정도를 보시면 과거의 흐름 대비 지금이 어느 정도 선에 위치해 있나 이런 거 정도를 보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전세를 클릭한 건데요. 전세 월간 지표로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거에 20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굉장히 하락한 게 많이 볼 수 있죠. 전월세 갱신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높은 금액대의 전세로 못 들어가서 실제로 역전세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방을 찍고 다시금 반등을 해서 지금은 꺾임선이 다시금 추세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는 파랗죠. 경기는 아직 이게 좀 많이 안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경기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큰 지역이긴 합니다. 동두천이랑 수원을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둘은 너무 다른 도시거든요. 네, 격차도 너무 크고요. 그런 곳들을 평균으로 묶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특히나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도시별 지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후행 지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시장의 현 상황을 알고 싶으면 빨리 전화하시고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거래가 찍혀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보통 월간 단위로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지금 당장 게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간 지수라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에 제대로 반영되는 거는 월간 지표별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이거는 맞아 후행 지표지 라는 생각들 관점들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매매 가격은 이것 또한도 후행 지표긴 하지만 지금 증감률이 어떻게 변화하나 추세선을 한번 그려가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23년 초부터 쭉 올라왔었죠. 이게 어떤 것 때문이죠?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열어줬고 추가로 더 열어줬고 막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걸 열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3년 초부터 매매 거래가 쭉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 가격선이면 진입을 해도 되겠다는 가격이 온 겁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 관련된 얘기를 할 때 35%까지 빠졌던 구간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23년 초. 그러면서 다시금 10%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또 하반기부터 대출이 많이 막히게 되면서 빠지게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할까 말까 하향 안정선에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봐주시면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게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런 입주 물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수급 물량과 공급량, 수급 지수와 공급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입주 물량입니다. 이 입주 물량은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오나요? 전월세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전월세 물건이 많아진다는 뜻은 주변의 전세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무조건 입주를 한다고 주변의 전세가가 막연하게 약화되진 않습니다. 왜냐? 시장의 상품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인허가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인허가라는 단어. 서울의 입주 물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4년도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7,800세대입니다. 7,800세대는 요건 아파트 기준이고요. 아파트 기준에서 여기에 도시생활용 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고요. 근데 도시생활용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입주 물량에 큰 영향을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은 제외하고 일반 단지 기준에서의 입주 물량은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 연간 아파트를 소비하려고 하는 층에 그런 수요층을 계산해 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표현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약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약 4만 가구 정도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만에서 4만 4천 가구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주를 하면 수요가 좀 맞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볼까요? 25년 같은 경우는 약 2만 9,500세대 입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가장 큰 게 바로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죠. 이게 1월 입주로 돼 있어가지고 12,000세대가 잡혀 있는데, 이 12,000세대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걸 가공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있겠죠. 입주 폭탄 쏟아진다, 전세가 무너진다, 입주 못하고 던지는 그런 물건 넘쳐날 것이다 하면서 각종 폭락론자들이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 넘쳐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들면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시장을 막연하게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을 좀 면밀히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강동구의 둔촌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긴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과연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강서구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동을 하려고 하는, 매매로 이동을 해서 뭔가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월세 입주 물량에는 엄청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광진구의 일부, 송파구의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강동구에 더 좋은 곳에 예를 들면 더 저렴한 전세가가 공급이 된다면 하남 미사 일대에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가 일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매매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기에 하남 미사의 매매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내 집 마련을 꿈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 평생 하락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시각은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런 입주 물량은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왜냐? 여기가 서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경기 외곽에 사람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공간이 아니라 원래 살던 지역에 더 좋은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요, 어디에서 오냐면 주변에 다른 곳에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주변에 다른 곳이 금액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더 외곽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기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일로 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남양주, 김포, 미사 어디로 왜 나갔어요? 서울 핵심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 컨디션의 주택에 내가 이 비용을 지불하느니 외곽으로 나와서 난 아이 키우기 편한 곳으로 갈래라고 갔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핵심지가 좀 더 낮아졌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좀 더 모아온 자금이 있고 내가 혹은 그 집을 팔고 내가 괜찮은 가격에 팔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기는 되돌아올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 때문에 나간 거지 내가 정말 저기가 좋아서 나간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시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입주 영향이 없는 단지를 포함해서 하는 입주 물량은 28,000세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4,000세대 정도가 적정 수요량인데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그 절반 정도밖에 대체 되지 않고 전년도까지 합치면 2개년도치로 합치면 약 45,000세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26년도도 답이 없고요. 27년도 더 없습니다. 왜냐? 지금 분양하는 물량들이 이제 27년도에 입주하는 물량들인데 실제로 입주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 제공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많이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건축비입니다. 23년 기준 건축공사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주식회사 무브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제공된 자료를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가 아파트 수도권 내에서는 약 650만원을 얘기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표준공사비가 지금 750만원 선에 육박합니다. 지금 23년도 하반기 때는 770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땅에 건축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비어있는 땅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것 말고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원래 지어져 있던 거를 부시고 철거시킨 다음에 빼내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최근에 공사비 때문에 이슈 있는 거 엄청 많이 보시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읽기 중이다, 뭐 공사비 1,000만원에 육박한다, 어떤 현장은 지금 현장이 멈췄다, 공사비가 미지급된다, 소송한다,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시공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70만원, 780만원에 육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3평 아파트 지을 때 그냥 아파트 짓는 것만으로 과연 얼마인가요? 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싸게 분양을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일반 분양으로 외부에다 비싸게 팔아야 그 비싸게 판 값, 그리고 원래 내부의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 이걸 합쳐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그 썸이 안 맞으면 애초에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곳들은 이제 사업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귀해진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입주 물량이 늘어날래야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각종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 진행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막연하게 100% 믿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 자체가 안 될 겁니다. 못해요. 조합원들도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뭔가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다 돈이랑 귀속되거든요. 돈이랑 귀속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업성과 결부돼야 됩니다. 사업성을 논의를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을 못하는 게 맞죠.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2, 3억, 5억, 7억 분담 못하면 그거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공익적으로 신규 아파트 지어줘야 되니까 막 해라?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분양 원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앞으로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건설사의 횡포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게 아파트는 그나마 좀 대규모 사업장이니까 어떻게든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더해지는 게 바로 이 다세대 일반 주택들을 건설하게 되는 것들.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주거지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런 아파트 건설 현장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가구 주택, 혹은 도시생활용 주택, 혹은 오피스텔, 혹은 빌라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월세를 공급을 하니까 시장의 전월세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왜? 전세 사기 때문에요. 이거를 지어서 월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기업형 임대를 하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땅을 사서 지어서 분양이란 걸 통해서 매도를 하는 목적으로 이런 걸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통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만들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젠 앞으로 이런 거를 통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업자들이, 건축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인허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수도권 핵심지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되게 처음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약간의 그런 불안 요소들이 바로 이런 요소들입니다.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허가 물량이 어떤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58% 감소했어요. 그러면 많이 인허가가 날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약 100%도 감소한 데가 있어요.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인허가 물량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의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 기준으로는 앞으로 3년, 5년 뒤에 입주하는, 적어도 3년 안에, 5년 안에 착공하는 그런 물량들에 대한 인허가인데, 이런 인허가조차도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뭘 뜻해요? 5년 뒤에 입주 물량이 또 적을 수 있겠구나를 뜻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성의 개선이 확연하게 되면 인허가 숫자가 확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에 그런 것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빌라 다가구 연립 같은 경우는 1년 내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더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지어서 전세 놓고 판다고 하면 무슨 얘기 나와요? 전세 사기란 얘기 나오죠. 비싼 전세에도 못 냅니다. 근데 짓는 비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도 올랐고 건축비도 올랐어요. 이거 지어서 팔려면 꽤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에 내놓으면 주변에서,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시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지표 말고도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요구불 예금 잔액, 정기예금 잔액 포함해서 이런 잔액들 보고 있고요. 이 잔액은 왜 보냐면요,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당장에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통장에 파킹해둔 돈입니다.
이런 파킹해둔 돈을 어떻게든 예치를 하려고 은행들이 난리잖아요. 하루만 넣어도 뭐 이자를 준다 뭐 이런 것들 상품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불예금 잔액 같은 경우는 확실한 투자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물론 주식시장으로 흘러들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가 좀 이게 힘들잖아요. 거의 뭐 전시 중인 나라의 주식시장이랑 맞먹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본 분들이 없고 주가가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파킹되어 있는 예금들입니다. 정기예금 포함해서 이런 요구불예금 잔액 같은 경우는 이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두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던 내 집 마련을 하던 이것과 무조건 연관되는 거는 우리의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잘 나오는 상품은 절대 불패입니다. 왜냐? 내가 안 살아도 임대 주면 돼요. 그 임대 수익만으로도 대출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내가 안 살아도 수익이 나오는데 팔 이유가 있겠어요? 혹은 남도 사고 싶겠죠.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대비 가격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 비율, 주택 보유 비율이란 것도 조금씩 간접적인 지표로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불예금 잔액 기준 한번 볼게요. 5대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말 기준 잔액이 지금 590조래요. 전월 대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약 600조 가까이가 시장에 파킹된 돈입니다. 내 통장에만 없지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 이렇게 많다는 거고 지금 정기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잔액이 860조래요. 이게 시장에 예금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시장으로 파킹된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얼마 정도 약 1400조 되네요. 이 1400조가 어디든지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잔고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그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이끌려서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다시금 언제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은 돌아올 시장은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임대료 대비 가격지수 볼게요. 과거 2013년, 12년 요때 지수보다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료는 올랐는데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선에서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명목주택가격지수를 주택임대료 가격지수로 나눈 값인데 이게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떨어져 있었죠. 요때 이걸 100으로 삼았다면 요 시기에 샀던 분들은 임대료 대비 매매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는 굉장히 매매하기 좋았던 시기였죠. 그랬다가 확 올라갔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임대료 수준이 못 따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매매 매각도가 좀 떨어졌죠. 그러다가 임대료 대비 다시 매매가격 지수가 지금 다시 100에 수렴할 정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찌 보면 임대료 대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력선에 다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하면 또 조정을 받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주택 임대 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본다면 지금은 매매하는 시기로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보이고 주택 보유 비율 같은 경우는 이게 꿈의 지표가 있죠. 자가 보유 비율이 한 7, 80%에 육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전세가 안정적으로 될 겁니다. 왜냐? 자가 보유 비율이 높으니까 전세로 들어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뜯어서 말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7, 8년에 56%였던 게 지금도 56%예요. 집은 하나 샀던 사람이 더 사지 아예 안 산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거보다 하나 산 사람이 더 살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계속 이 정도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번 떨어졌던 시기가 있죠. 집값이 계속 보합세에서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하향 안정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갖고 있던 집마저 매도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유보했던 때가 있습니다. 요때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집 좀 사라라고 하면서 각종 정책들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출 여건도 풀어주고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나는 게 주택 매수를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유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약 3% 늘었죠. 이 시기에. 이렇게 늘었어도 주택의 절대적인 매매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요랬잖아요. 너무 좋았던 황금기였던 거죠. 우리가 물론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해서 투자 선상에 시장 선상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시기가 다시금 무조건 온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너무 힘들 겁니다.
이런 시기 쉽게 안 올 겁니다. 모든 게 맞물려야 되거든요. 쉽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자가 보유 비율은 낮은 편이고,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 70인데도 있어요. 헌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핵심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지역의 분들이 그 지역을 사서 여러분들께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 보유 비율은 아파트만 표기되지 않습니다. 빌라, 단독,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택 보유 비율에서는 하나로 잡히거든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 자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가 보유 비율이 더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서울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상위 50%인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50%의 비율밖에 되지가 않아요. 전 국민의 2분의 1밖에 소유하고 못하고 있는 게 서울의 아파트긴 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지표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다주택 투자자나 시장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미참여자들,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참여가 중요하지 이런 지표들만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은 첫 집 마련할 때 물론 참고자료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좋지만 이거 핵심 지표 아니에요. 첫 집 마련할 때는 이런 지표들 더 여러 번 보는 것보다 빨리 집 하나 더 가서 비교해보고 내가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지 빨리 비교 분석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보조지표로 이런 자료들을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거 너무 좋은 자세죠. 하지만 한 번도 참여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이 참가비를 내시고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참여를 하시고 나면 이런 지표들도 보면서 시장을 좀 면밀히 분석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거나 자세를 달리하시는 것을 가미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한 두 메이커 썰입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정주성. 이게 뭐냐면 이동이 비교적 적고 한 곳에서 머물러서 서식하려고 하는 성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내가 혹은 살고 싶은 상품에서 남에 의해서 내 주거지를 침탈당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저는 정주성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지역도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애기도 너무 지역을 좋아해요. 근데 집값의 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집주인이 여기를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굉장히 슬픈 거 아닌가요? 금액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여야 될 때, 혹은 남의 의사에 의해서 내 주거지가, 우리 가족의 주거지가 침탈당해야 되는 것처럼 되게 슬픈 게 없는 거거든요. 물론 신혼 초기에 혹은 내가 솔로일 때 이쪽 저쪽에서 살아보는 거는 전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족했던 지역이고 굳이 옮겨도 되지 않는데 내 의사가 아니라 남의 의사에 의해서 계속 이 집을 옮겨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슬픈 일 아닌가요?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정주성의 가치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내 집 마련 이거 말고 내 정주성을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내 집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켜주면 그거만큼 뿌듯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을 사게 되면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편협된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고 나면 이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집값의 변동이 이렇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구나. 정책들이 딱 이렇게 적용이 되면 내가 세금도 내보고 내가 임대도 줘보고 해야 그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상승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이슈들을 맞닥뜨려 봐야 그 상황을 한번 돌파를 해보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방어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번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어력 상승하는 것도 좋은 점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거주한 곳이 거기가 끝집이냐? 아니에요. 제가 내 집 마련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첫 집을 사는 거지 끝집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만족했다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거, 물론 정주성을 지키는 건 좋아요. 내가 근데 내 의사에 의해서 이 다음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되게 좋다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영등포 물레동에 살아봤는데 여기 살아보니까 나는 좀 목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어. 혹은 나는 마포에 염리동 가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넥스트 욕구 발생하는 게 되게 좋은 점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있어요. 내 집으로 한번 등기를 쳐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데, 내 집으로 등기를 한번 쳐봐야 한번 성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월세로 산다고 해서 성장 안 하고 어른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산을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되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어봤고, 하나는 또 절제예요. 일단 내가 내 집을 마련하면서 무언가 대출도 받아서 매달 뭔가를 상환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절제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있어서도 절제가 생깁니다. 하나 또 성취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거니까 뭐 따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점은 너무 많죠. 불편한 점은 바로 이거죠. 안 내던 대출이 잘 내는 겁니다. 네. 물론 근데 전월세로 살았어도 월세는 월세를 내고 주거는 필수기 때문에, 전세라고 한다면 전세 자금을 내가 현금으로 모두 다 동원한 게 아니라면 이자를 냈겠죠. 하지만 더 많은 이자를 낸다가 단점이겠죠. 근데 이런 대출이자 내는 거는 필연적으로 절약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매달 상환하는 대출 이자는 이자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로는 뭐냐면 강제 저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상승하는지 아시나요? 자연스럽게 자산이 상승하게 되고 자본력이 상승하게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지불 능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아껴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더 아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 또한도 하나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경험상, 제가 경험칙상 한번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멘토의 부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내 집 마련 고민 상담을 누구한테 하냐면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변 분들, 친구들이랑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도 그냥 뉴스들만 들었지 내 집 마련 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내 멘토가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듣게 돼요? 야, 하지마. 야, 큰일 나. 지금 뭐 안 돼. 어쩌려고 그래.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뉴스 봤어? 야, 지난주 뭐 봤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좋은 얘기를 하는 곳에, 혹은 투자를 많이 하는 곳에, 혹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뭔가 부를 잘 만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류보다는 내가 그냥 편하고 익숙한 곳, 혹은 내가 직장에서 그냥 선배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 그냥 물어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 심리에 탑승을 하게 돼요. 이게 편하거든요. 편하고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한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가 편협하게 탑승하게 되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확히 분석하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비판적인 사고로서 보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 심리에 탑승하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이게 문제죠. 내가 보고 싶은 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냥 믿고 싶은 것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슬프죠. 가격 막연하게 떨어졌으면 좋겠죠. 아직 안 샀으니까 폭락했으면 좋겠죠. 더 떨어졌으면 좋겠고.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남들이 가진 걸 다 끌어내려야죠. 그래야 내가 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명확히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오면 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념이 있는 분은 괜찮아요. 그거에 맞는 금액대가 오면 그때에 맞는 주택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그런 폭락론 뉴스들, 폭락론을 자극하는 뭔가 이용해서 조회수를 키우는 그런 유튜버들의 정보들에 내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편협하게 탑승하게 되면 내 성장이 없어요. 내 성장이. 저는 정말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막연하게 망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 남들의 좋은 집, 비싸고 화려한 집이랑 내가 살려고 하는 집들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 집은 안 좋은 거니까 안 사. 난 나중에 저런 데 한 번에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단계별로 가시는 겁니다. 그 좋은 집은요, 남들도 계속 갖고 싶은 집이니까 시간 지나면 거기가 더 올라 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좋은 걸 갖고 싶으니까 나는 그리고 한 방에 큰 거 좋은 거 얻고 싶으니까 청약으로 신축 받아야지. 신축 받으면 돈 얼마 번다던데? 이런 막연한 생각. 근데 아까 제가 건축비 보여드렸죠? 신축 이제 저렴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34평짜리 신축 평균가가 12.8억이래요. 저렴한가요? 이거 2017년 18년엔 6억대에 분양했던 단지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불과 7년 사이에 땅값도 2배 이상 올랐고요. 건축비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가 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단지마다 가격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막연하게 싸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없어야 된다고 봐요. 무주택이 스펙이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약 가점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뭐 얼마를 주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스펙입니까? 집을 가질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게 더해주는 역할 정도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스펙처럼 생각해서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가야 그 청약 당첨의 기회를 줘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배를 한 번에 불리게 해주는 게 그게 맞나요? 과거에는 물론 청약이 당첨이 되면 3, 4, 5억 벌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주택 가격이 낮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근데 이제는 분양하는 단지들도 정말 참가비를 많이 내야 되는 단지가 아닌 한 과거처럼 그렇게 한 방에 로또 청약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더 없을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봉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청약 가점을 스펙화하면서 무주택 기간을 늘린 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마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망설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더라고요. 제 경험칙상.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주택을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생각들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막연하게 유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막연하게 유보하다 보면 이런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나는 어떤 재무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과정의 끝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거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4년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매매를 고민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집을 사야 될까요? 저는 이런 분들이라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지, 수도권 직장 인근, 그러니까 수도권이 직장이고 직장 인근에서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 외곽으로 나갈 계획이 전혀 없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안정적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무 상황이 명확히 되신 분이라면 더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정주성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신 분들은 저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 사시고 조금 유보하시거나 좀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좀 피하셔도 됩니다. 일단 세상의 모든 걱정과 내 걱정을 일치시키는 분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누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냥 하루하루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까지 하면 그런 뉴스들 오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더 불안하시겠어요. 불안감을 가중하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부동산 한번 사면, 부동산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거 아니거든요. 6개월 뒤에 바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득세를 내고 사면 이미 내가 매몰된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차트 보듯이 이거를 막 보면서 내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에 내 집 마련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집을 더 면밀히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선명하게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정부 정책을 생각보다 정말 세밀하고 견고하게 잘 쓰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 친화적 정부가 들어오니까 세밀한 정책이 더해졌고 투자자 진입을 막고 있어요. 법 개정 사항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잖아요. 취득세 완화? 이런 거 안 되면 시장 참여자들 더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집 마련 수요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거나 대출을 좀 열어주면서 그 수요층이 열리거나 하면서 매수 매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급등이 막연하게 온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막 과거처럼 막 급등하는 그런 재밌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진입한다면 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란 건 언제고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바닥이란 걸 무조건 잡아야겠다 생각했을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진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입하기엔 너무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하러 지금 집을 보러 다니면 집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공실로 비워져 있는 데들 잘 볼 수 있잖아요. 세입자 낀 매물 내가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조절하기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상승기 때 이게 분위기만 확 달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 보고 싶다고 하면 집 보고 계약 못 한다고 한단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살아다니는 사람이 많을 땐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가시잖아요. 6억짜리 집을 5억 5천에 깎아달라고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매도를 도와드린 집도 원래 6억 8천에 내놨던 집을 제가 6억 2천까지 매매를 시켰어요. 6억 2천에 매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 큰 평형대 집을 더 좋게 잘 샀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조절이란 게 가능한 시장이에요. 지금에 나와 있는 매물을 그냥 막연하게 가서 무조건 사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다른 단지랑 다른 곳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금액대에서 내던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던져 봐야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가격들을 보면서 이 가격 인정 못한다고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집마다 둘러보시고 아 여기 4억에 이 정도 이 가격? 내가 그러면 4억이면 내 돈 1억 있고 여기다 3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 4억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길 가지.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길 가지. 단지를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알 것이고 그렇게 해봐서 4억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았다. 그러면 그런 집을 4억에 사라는 게 아니라 3억 8천에 3억 7천에 던져보는 거예요. 내 좋은 조건을 내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가 확 개선돼서 만약에 바뀌잖아요? 이거 전세로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4억짜리 집을 그냥 전세 3억 3천 줘서 그냥 내 돈 7천 묻어두고 여기에 둬야겠다 생각해서 매도인이 매도를 안 하고 전세를 한 바퀴 굴리기 시작하면요. 매도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호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을 더 못할 거예요. 왜냐? 지금 이 가격을 받잖아요.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올라가는 게 보여도 추격 매수를 한다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유보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최적의 시기입니다.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의 바닥을 잡으려고 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내 집 마련 할 수 없어요. 물론 발목 밑에서 발바닥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첫 집 마련하는 분이라면 그거보다는 무릎에서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 집 마련 사례 분석 하나 하면서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수원 Y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매매 가격은 3억 5,500 들었어요. 근데 이 집이 올 수리가 된 집이었어요. 네, 수리 비용은 약 3천 정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산 집인데 이 집 잔금이 12월 말일자였나? 했던 것 같아요. 12월 말일자. 그래서 취득세 포함해서 실제 재반 비용이 3억 5천, 아니, 실제 총 금액이 3억 5,774만 5천 원 들었네요. 근데 이 집에 대출이 약 3억 가까이 2억 9,2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득 신고를 명확히 안 하고 계셨어서 인정소득으로 이걸 추산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상품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기준이면 좀 더 낮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분은 4%에 받았어요. 5년 고정 상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자금은 실제로 6,574만 5천 원이 들어갔고 금리 4%에 2억 9,200을 빌려서 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 마련할 때 개인 전세보증금, 본인 전세보증금이 5천이 있었어요. 5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보증금 빼온 돈을 빼면 내 돈은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 거죠. 2천만 원이 채 안 들어갔죠. 이사비 뭐 다 포함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이 집은 그때 산 이후로 실제로 수리가 안 된 집도 4억에 거래가 됐고요. 이 집은 지금 올 수리된 기준에서 수리된 집이 전세가 3억 1천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세 호가가 수리된 집 3억 1천, 수리가 조금 덜 된 집이 2억 8천에서 2억 9천 선입니다. 자, 이 집이 전세가가 폭락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공급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의 전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의 전세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 호가가 빠질 만큼의 악재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호재는 있어요. 호재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마련했냐. 내 집 마련할 때 아까 2천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천도 들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개인 사업자셨는데 그 개인 사업자를 활용한 좋은 대출 상품 이용할 만한 게 있어서 그 대출도 받았거든요. 5년 만기 상품이었고 3년 거치 상품이었는데 7천만 원을 또 받았어요. 자기 자본은 거의 빵원 들어간 거죠. 이 대출은 매월 23만 원밖에 상환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억 9,200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는 약 122만 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145만 원을 상환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 남은 걸로는 다른 투자처를 또 찾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처를 찾기 전에 본인 사업장 이전도 지금 생각하면서 사업장 확장도 꿈꾸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좋은 상품, 내 컨디션을 명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내 집 마련도 하면서 내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 재무 상황을 한번 세밀히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다음 플랜을 짰죠. 이 집은 과거에 5억 2천까지 올랐던 집이에요. 5억 2천까지. 5억 3천대까지 거래가 되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까지 떨어졌던 집을 저희는 3억 5,500에 산 거였고요. 이 집을 제가 딱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거 과거처럼 스펙타클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거 생각하고 사지 말아라. 하지만 4억 중반대가 되면 한 번 정도 매도를 하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은 사업을 확장해서 그때까지 번 돈 플러스 2호기 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그 2호기 주택을 팔고 이 집을 팔면서 거기서 나온 차익과 플러스 차익을 만들어서 더 좋은 집으로의 이동을 한번 모색해보자 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방 3개 있는 집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가 저랑 상담을 하면서 찾으셨던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을 멀리만 생각했을 때는 이분도 당장에 원래 전셋집 살던 거 한 번 더 인상해서 갱신할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전세 갱신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 집 마련 그냥 막연하게 유보만 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어떤 상품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 한 번도 세워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비싼 집만 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호재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른 곳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분한테 최선을 찾는 거, 이것도 내 집 마련이잖아요. 최고의 집을, 가장 비싼 집을 사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이 막연하게 유보만 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게 진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진짜 면밀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집, 경험으로서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집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런 거 꿈꿀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여유 자금으로 추가 투자처까지 물색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불과 입주한 지 2달이 안 됐어요. 1달 반 됐나요?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수리 되게 잘 돼 있죠. 지금 내 집 마련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은데 간략하게 이 정도만 전달해 드리고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 관련돼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드린 말씀 중에 진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렸던 정주성의 가치. 정주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부메이커 여러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을 남에 의해서 침탈당하지 않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걸 꼭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공부하시고 시장 사례 분석하시고 데이터 분석하시면서 그 다음 철을 투자해 보시는 방법들을
한 번 더 논의도 같이 하고 얘기도 나눠가면서 조금 더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메이커 채널을 만들 테니까요. 혹시라도 조금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리플 달아주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언제든지 리플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리플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부메이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